안녕하세요. 아주 사적인 영화관의 엄철입니다. 오늘은 미키 17, 미키 17이라고 하는 영화죠. 미키 17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전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이 영화를 봐도 될까 안 될까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화의 사전 정보는 필요 없다, 그냥 난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미키 17의 영화 사전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의 사전 정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알고 보면 더 재밌으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지금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봉준호가 누구냐? 사실 저와 같은 세대들에겐 살인의 추억, 사실 요즘 분들은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님을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마더라든가 설국열차라든가 옥자라든가 뭐 이런 훌륭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살인의 추억이 나온 그 당시부터 이미 이제 걸작을 내놓는 명감독으로 올라섰는데, 최근작 기생충에서도 오히려 이제 그 창작력이 떨어지기는커녕 굉장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 창작력이 소모되지 않았다, 정상의 위치에서 지금도 볼만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존경하고 칭송에 마땅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창작력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계시니까. 하지만 뭐 안 좋은 예로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님의 근작이라기보다는 뭐 메갈로폴리스의 얘기죠. 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 같은 걸작들을 만들었던 감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균일된 아주 훌륭한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믿을 수 없이 뛰어난 재능인데, 사실 그 지점에 있어서 한국 영화계에서는 가장 성과를 잘 내고 있으신, 한국 영화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의 영화는 왜 대중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지점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좋은 영화를 가장 최극단에서 멋진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을 꼽으라고 하면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홍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냥 홍상수 영화라는 게 그냥 장르죠. 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영화를 꾸준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친다면은 이제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감독님이 남는데,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대중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그의 영화가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밀양, 시, 그리고 이제 버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영화들은 진짜 영화적으로 거의 황홀한 수준이죠. 너무너무 즐겁게 볼 수 있고 너무 이제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진짜 막 감탄하면서 봤던 영화들인데, 이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동 감독님은 이제 소설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영화들을 보면 좀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이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명확하다기보다는 약간 은근히 이렇게 배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막 여운도 많이 남고 막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부조리함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아주 복잡다단한 느낌? 그런 재미가 있는데도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영화를 그저 그냥 어떤 쾌락의 어떤 일종으로 소비하시는 관람객들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권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진압장벽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턱이 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문턱을 넘어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영화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굉장히 메시지가 명확해요. 또렷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텔링 자체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런 지점이 거의 없죠. 그냥 명확하죠. 명확한 악인과 명확한 선인이
명확한 액션 시퀀스를 거쳐서, 명확한 드라마를 거쳐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냥 어떤 깊이를 뭐 이렇게 뜯어보면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관람으로서의 재미를 충족시키는 영화이기도 한 거예요. 마더가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주 다크한 스릴러라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이르렀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 대중적으로도 작가주의적으로도 굉장히 성취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감독이다. 그렇다면 왜 이번 미키 세븐틴이 중요한 영화인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게 좀 문제죠. 문제랄까? 기생충이 또 워낙에 성과가 크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기생충처럼 너무너무 세계적인 걸작을 만든 사람의 다음 영화는 어떨까? 라는 지점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고, 또 설국열차와 옥자 같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영화가 있긴 했었지만, 사실은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였어요. CJ에서 만들었던 영화였고, 옥자는 이제 플랜 B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와이드 릴리즈도 이제 않았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캐스팅과 나름 나쁘지 않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이드 릴리즈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는 그냥 명백히 블록버스터이고 와이드 릴리즈 되는 영화입니다. 1억 달러가 넘게 제작비가 들었다는 게 거의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죠. 이 정도 규모의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는 없었습니다. 봉 감독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어떤 명성과 성과를 어느 정도 잘 이뤄낸 감독님의 평가랄까, 그런 시간이 와버렸어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보는 입장에서는 봉 감독님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로 먹힐 것인가 아닌가, 좀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뭐 아시다시피 소설 원작의 SF 영화고요. 영화는 이렇게 명확하게 3단 구성으로 돼 있어요. 명확한 3단 구성. 이건 누가 봐도, 영화를 모르는 사람을 딱 앉혀놓고 봐도 영화를 3등분해 보시고 뚝뚝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3등분 돼 있어요. 이게 박찬욱 감독님 영화처럼 새로운 부가 시작할 때 따당 제목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보다 보면은 전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명확한 3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명확한 3단 구성에서 1부는 뭐 쏘쏘 이런 얘긴가, 예측 가능했 뿐, 이건 좀 재밌네, 이건 별론데, 이 정도 톤이에요. 근데 2부가 별로예요. 근데 3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3부가 엄청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오늘의 리뷰는 3부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1부가 왜 쏘쏘냐? 그러니까 1부는 영화가 이제 모종의 어떤 사건이 벌어진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주인공인 미키가 왜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건지 전사를 보여주는 거죠. 전사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1부에서 집중된 영화적인 연출 도구라고 할까요?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을 썼어요. 나레이션을 써서 진짜 쭉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게 1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의 장점? 나레이션을 쓰는 거의 장점? 뭐 명확하죠. 왜냐면은 빨라요. 그만큼 전개가 빨라져요. 왜냐면은 말로 그냥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 하루는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우울했다, 한 줄 깔면은 그거를 어떤 장면이나 상황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도 그냥 슬로우 줌인을 하면서 그 나레이션이 깔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됐어. 저 사람 우울하구나. 근데 왜 오늘 되는 일이 없었어 까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고 쉽죠. 그 방법론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영화가 담아내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를 다 어떤 영화적인 연출로 만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사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거를 다 표현하려면은 사실은 뭐 거의 브루탈리스트 정도의 러닝타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이스오버를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갑니다. 진짜 미친 듯한 속도로 가요. 뭐 화장실을 만약에 일부 지점에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못 따라갈 거예요. 오줌 한 번 싸고 오면은 한 2개 정도의 설명이 지나가 있어. 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미 다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끝났어. 지나갔어. 몰라. 쟤 왜 저러고 있지? 몰라. 그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지루하진 않아. 지루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레이션의 단점. 아까 얘기한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단점이 되기도 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키가 이런 나를 뭐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나레이션이 깔릴 때 옆자리에 누가 쓱 앉아가지고 야 이러면서 괴롭혀요. 아니 너무 직설적이더라. 복잡한 감정선이나 영화적인 어떤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간단하게 가는 거죠. 다만 씬의 완성도로 봤을 때는 좀 구린 거예요. 솔직히 대사가 그게 뭐야 괴롭힌다는 상황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부는 별로였어요. 2부는 이제 미키 이제는 이건 스포가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스포 주의를 달긴 하겠지만 미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안 죽고. 그래서 이제 미키가 둘이 돼요. 그거를 이제 멀티플이라고 영화 내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멀티플이 된 미키가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 전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이제 투닥투닥 하면서 특히 이제 자기 여자친구였던 나샤와의 일이나 친구인 티모와의 일이나가 이제 투닥투닥 벌어지면서 쌓여가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명백히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구축이잖아요. 그 감정선 구축이기 때문에 명백히 필요한데,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명백히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지가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키 세븐틴에서 그 지점이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길다.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시계를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길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좀 이 부분이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샤와의 사랑 이야기가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꽂히고, 하지만 별론데? 실망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정말 금방 끝납니다. 왜? 이 영화가 빠르니까 금방 클라이막스가 다가와요. 클라이막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영화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영화의 또 다른 출연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게 크리퍼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크리퍼의 시점으로 한번 딱 갔다 와요. 크리퍼의 시점에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해서 탁 설산에 서가지고 뒷모습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갑자기 탁 나와요. 인간의 시점을 벗어나는 유일한 시퀘스였던 것 같은데 되게 튀거든요. 그래서 딱 오잉 이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산막이에요. 그 클라이막스죠. 거기부터 너무 재밌습니다. 자, 3부는 왜 탁월한가? 아까도 얘기했던 봉준호 감독의 장점이 다시 발휘가 됩니다. 이야기의 선명성, 명확해요. 영화를 어느 정도 검색을 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마샬이 이제 독재자예요. 외계 행성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는 선지자이자 독재자인데, 마샬과 미키 그룹의 대립이 이제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스토리 틀이란 말이에요. 틀인데, 한 명은 어쨌든 소규모 그룹이긴 하지만 리더고 통치자고 독재자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냥 거의 그냥 노동자, 최하위급 노동자예요. 이 둘이 대립이 자연스럽게 어렵잖아요. 사실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둘을 잘 묶어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클라이맥스를 만드냐가 전 관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사실 여기서는 크리퍼라는 생명체가 큰 일을 하죠. 크리퍼라는 생명체가 매개체예요. 두 사람이 만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진짜 물리적으로 붙게 만드는. 크리퍼는 이제 외모로 보면은 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크로아상과 아르마딜로를 소스로 해서 디자인했다는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보면서 곰벌레가 생각났거든요. 곰벌레. 어쨌든 인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외계 종족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좀 징그럽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벌레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촉수가 대단해요. 촉수를 보이면서 울부짖는 장면에서
진짜 징그럽군. 실제로 마샬은 영화 안에서 크리퍼를 그 징그러운 벌레라는 곤충이라는 식으로 언급해요. 그 영화 안에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크리퍼들을 보는 거죠. 크리퍼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거기서 온 건데, 이게 그 마샬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진 어떤 편견,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말이 통하고 사고가 가능하고 어떤 협력과 타협과 협상 등등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생명체인데, 사실 보기에는 거의 그냥 벌레란 말이에요. 벌레 혐오하죠. 저 새끼 죽여야 돼. 혐오스럽게 생겼어. 그리고 난 제일 잘 몰라. 죽여야 돼. 비약인데, 이 비약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외양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마샬과 인간들은. 나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크리퍼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로 영화에 등장을 하고, 여기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실 저는 이게 이제 폭주하는 독재자인 마샬과 플러스 1P죠. 1P와 미키를 비롯한 일군의 약자들이 크리퍼와 연합을 해서 대항하는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항상 거대 규모의 영화를 찍을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런 설국열차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설국열차는 개혁을 빌미로 일정 수준의 타협을 은근슬쩍 밀고 있는 부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제 정답은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전진하면서 얻어가야 되는 거야 가 거짓이라는 거죠. 진짜 해야 될 일은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 철로가 시스템인 거예요. 철로라는 시스템 위에 어떤 수직으로 쫙 곧게 뻗어져 있는 완고한 사회의 틀을 깨야 된다.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쫙 뻗어나간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고 옆으로 길을 뚫어서 완전히 수평적인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설국열차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열차를 점령한 독재자나 그 주변의 어떤 총리를 비롯한 사람들, 그리고 뭐 시스템에 부양하는 어떤 인간들, 고위직의 인간들도 문제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샬은 지구에서는 선거의 진 인간이고, 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열광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뭐 예컨대 섹스를 못하게 됐어. 섹스를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하죠. 뭐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여. 나도. 어쨌든 곧바로 행성에 도착하면 섹스를 뭐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막 지금 나랑 상관도 없고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정말 영화 안에서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에 열광해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시스템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심하게 희생되는 게 익스펜더블이라는 어떤 직업에 지원한 미키인데, 그는 이제 대체 가능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대체가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된다. 죽어도 돼. 왜? 뽑으면 돼. 이 뽑으면 돼 때문에 인간성이 말살당한 채 좀 인격이 없는 부품처럼 살아요. 어느 정도면 아파? 죽여줄까? 야, 이거 좀 먹어봐. 어이, 죽네. 야, 저기 좀 나가봐. 어이, 죽네. 하하하하. 하하도 안 해, 나중에. 죽네. 뽑아. 이거요. 인격이라는 게 없죠.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 영원히 손상되지 않는 사물처럼 대해져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하나 개체는 그때마다 사망하고 고통을 느끼고 훼손당하는 게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극중 소울메이트라고 나오는데 나샤조차 그걸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그 사람 직업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만든 덫이에요. 직업이니까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다. 전체를 위해서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린 그 시스템에 탑승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못됐다, 너무 나쁘다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영화 안에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누구냐? 거기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탔냐고. 아니잖아. 알고 있잖아. 심지어 여자친구도 알잖아. 내 남자친구 직업이 죽는 거야. 슬퍼, 속상하다. 하지만 막 뒤집어 엎어, 죽지 마, 이러지 않아요. 왜? 직업이니까. 그 일을 해야지만 생존한다 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걸 누가 접목시키냐? 결국 선한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점조직처럼 아씨 좀 그런데 했던 사람들이 야 너도 그랬냐? 너도 그랬냐? 하다 보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힘을 갖다 보면은 시스템을 능가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되게 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설국열차를 보면서도 아씨 저 벽을 뚫고 달리는 기차에서 벽을 뚫고 밖을 나가서 저 혹한의 겨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괜찮아? 좀 불가능하지 않나? 무모한데? 라고 느끼는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봤을 때도. 근데 결국 그걸 해야지만 달라질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예요. 그거에 통쾌하게 성공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 쾌감. 이게 대중영화로서의 장점이기도 한 거죠. 이 메시지가. 아, 이럴 수가. 아주 훌륭한 지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부터 오겠죠? 여기부터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영화의 장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본 감독님이 최대 예산인 영화잖아요. 근데 그만큼 볼거리가 풍부해요. 이게 1억 달러, 2억 달러 들어가도 이거 뭐 하는데 돈 쓴 거지? 한 영화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와 달라요. 확실히 1억 달러 들인 만큼의 볼거리가 있다, 볼만하다. 그러니까 영화적 쾌락으로서, 쾌감으로서의 영화적 재미가 있다. 특히 이제 제가 극찬에 맞지 않는 3막은 메시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봐도 재밌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앞부분 좀 지루했어? 어쩌라고. 뒤가 재밌는데. 그럼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있고, 또 하나의 장점, 연기가 탁월합니다. 마크 러팔로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한 독재자 연기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좀 기시감이 보다 보면 왜 아는 사람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캐릭터인데 재밌어요. 재밌게 묘사를 했고 캐릭터 창제가 좀 흥미롭게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바보 같지도 않아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인공이 이제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예요. 1일 2역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1일 2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연기가 저한테는 훌륭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미키 17이랑 18이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몸에 글씨를 쓰거나 뭐 얼굴에 마킹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쟤는 17이야, 쟤는 18이야 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로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태도, 뭐 표정, 말투, 아우라 싹 달라요. 싹 달라. 그냥 앉아서 좁은 철창에 두 사람 따로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18, 제가 17 이게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게 두 개의 개성을 완벽하게 다르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재밌었어요. 그 연기 보는 맛이 좀 있었다. 그게 있고, 저는 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미키 세븐틴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크리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괴물, 옥잠, 미키 세븐틴 벌써 크리처 영화가 3번째인데 다 너무 개성적이고, 진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시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거 저기서 따왔네? 저거 저기서 따왔네? 이게 어느 정도 한국 영화는 심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있으면 작업이 쉬워지고, 작업이 짧아지는 거는 이제 예산 문제와도 직결되니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봉준호 감독님 그게 없어요. 이번 크리퍼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었고, 특히 이제 마마 크리퍼 같은 경우는 클라이막스에서 그 친구? 그녀? 걔?
얘 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클로즈업이 나오는데 이게 압도적입니다. 예상했던 지점과 전혀 다른 개성이 나와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캐릭터 구축을, 그러니까 괴물의 캐릭터 구축을 잘해요.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크리퍼들이 쫙 돌면서 보호기동씬이라고 할게요. 어떤 건지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보호기동씬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그 장면에서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탁월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전혀 기시감도 안 느껴. 저거 어디서 따왔네? 이런 느낌 전혀 없고, 너무 잘 만든 스펙타클한 시퀀스예요. 그래, 이게 블록버스터의 미덕이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블록버스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블랙 같은 거를 매트릭스에서 만들어서 매트릭스를 상징하는 시퀀스처럼 되듯이, 그 정도 규모의 투자와 그 정도 규모의 어떤 CG가 들어가는 영화라면은 개성과 한 방의 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규모 시퀀스에서 미키 세븐틴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설계에서 유니크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이거는 사실 다른 한국 영화의 다른 감독들도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 얘기하겠습니다. 앞부분 세팅이 좀 길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시간을 재면서 봤는데 1막이 한 30분 정도 있었고 2막은 좀 짧았는데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아우 길어. 왜냐면 이제 1막은 어쩔 수 없이 동화 반복이 되고 2막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 이야기에 와닿질 않으니까 3막까지 가면은 진짜 무조건 재밌는데 3막까지 가는 길이 좀 길다. 또 하나,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걸릴 것 같은데 미묘한 지점인데, 저 이 영화 몇 세 등급이? 등급을 지금 등급도 모르고 봤네요. 내 나이 되면 등급 알 필요가 없지. 등급이 15세요 15세 15세? 15세 치고 섹스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섹스씬이 섹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삶의 일부분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이제 클라이막스를 위한 포석이긴 했거든요. 근데도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지금 얘기로도 아시겠지만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영화입니다. 당연히 가서 보는 게 낫겠죠. 자, 별점 매기겠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 기준으로 매기고요. 보통 그냥 딱 어느 정도 딱 볼만한 영화 있죠. 영화로서 성립이 됐네. 그럼 2.5예요. 그래서 장점이 생기면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단점이 생기면 하나씩 깎는 건데, 이거 조금 미묘한데 3.5랑 4.0 사이거든요. 일단은 오픈빨이니까 4.0 하겠습니다. 별 4개고요. 이게 직관적이고 볼거리도 많은 SF 영화라서 친구나 애인이나 같이 나가서 보고 즐길 만한 컨텐츠예요. 가능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영화 학도들은 역시나 보면서 와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 다. 이번에도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시네마 위기 시대를 구원할 영화인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요즘은 잘 만든 영화 잘 만들었다고 해서 흥행하지 않거든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영화 잘만 만들어봐 15,000원 주고도 보지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미 잘 만들고 잘 안 된 영화들 너무 많고, 잘 못 만들었는데 잘 된 영화들 너무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듦새만으로 판단해. 방송판에도 있는 말인데, 방송판에서는 시청률은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손익분기 좀 넘겠지. 근데 흥행은 진짜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정도로 잘 만든 영화도 만약에 흥행이 안 되면 저는 이거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추천할 거예요. 여기저기 추천할 만한 영화다. 자, 안 봤어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 미키 세븐틴에 대한 아주 사적인 영화관 리뷰였고요. 길었죠? 테스트 방송이라 많이 다듬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